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준비한 건강팟입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똑똑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요즘은 노화를 극복의 대상, 예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의학뿐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면 회춘을 위해 태반주사나 성호르몬 주사 등의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의사가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방법들이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노화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길까요? 오늘 윤정원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있는 윤정원입니다. 건강과대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항노화의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라는 거라고 하던데, 항노화의학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인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기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아무래도 좀 질병이라든지 이제 장애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영역인데요. 근데 이제 항노화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거랑 좀 다르게 노화를 미리 방지하려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00세 시대라고 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화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사회 통념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해서 서구나 아시아 할 것 없이 항노화 의학, 안티에이징 의학이라고 해서 좀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이제 질병 을 넘어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뭔가 이런 장애라든지 노화, 이런 생체 시계가 흘러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기술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애물이자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점점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자기개발, 네. 그 영역과도 또 맞물려 가면서 뭔가 이제 개인들이 자기개발 잘하면은 이제 멋진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도 좀 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과 개인들이 약간 좀 같이 가고 있는 트렌드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은 굉장히 많아요. 소식을 하는 요법도 있고요. 항산화 제제 같은 거를 투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호르몬 대체 요법, 줄기세포 치료, 운동 요법, 텔로미어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서두에서 얘기하셨지만 태반주사나 성호르몬 주사 같이 뭔가 이제 생체 내분비 체계에 좀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잘 따져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사실은 생각은 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음, 동안 이러한 것이 꼭 자기개발과 연관되어 얘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젊음을 유지하는 시술, 동안이 되는 시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남성성, 여성성을 강화시켜서 좀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호르몬 주사가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네. 저는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워낙에 갱년기 호르몬 치료라는 부분들은 어머님들 중심으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이런 주기적인 변화가 뚝 떨어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서 이제 홍조라든지 발한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생기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긴 증상이니까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해서 한 50년 정도 전부터 해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치료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사실 다 폐경을 다 겪잖아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걸 너무 의료화하는 거 아니냐, 약물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되어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사실 힘드신 분들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개인차는 다 있지만 어쨌든 그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의료의 영역에서 산부인과에서 많이 시행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개념을 남성 갱년기라는 개념으로 또 가지고 와서 확장을 시켰는데요. 처음 들어요, 남성 갱년기는. 네. 예, 남성 호르몬도 사실 그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처럼 남성한테도 남성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그러면 더 회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것도 사실 역사가 좀 뭐 20년 정도 돼요. 그래서 흔히들 언론에서 접해보신 부분들은 왜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 할 때 걸리는 약물들 있잖아요. 그 박태환 선수가 맞았다는 그 내비도 그것도 굉장히 강남의 유명한 항노화 클리닉에서 맞은 그 정도로 되게 일반인들 그다음에 중장년 남성들이 아닌 청년들에게서도 뭔가 신체적인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굉장히 만연하게 뭐 비법처럼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왜 체대 입시라든지 경찰 공무원 이런 그 체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남성 호르몬 결핍이라는 거를 진단을 내리려면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기준이 있어요. 네, 젊은 20, 30대에서 뭐 수치 얼마 이하면은 결핍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사실 노인은 자연적으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75세는 25세 때의 한 3분의 2 정도로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 기준이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 젊은이들 검사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낮아져 있으니까 남성 호르몬 결핍이니까 맞아봅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진단하기 위해서 또 호르몬 검사를 또 쫙 긁고 저희가 긁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오더창에서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쫙 긁어서 오더를 처방 내린다는 뜻인데요. 그런 식으로 검사와 그다음에 과잉 진단, 그다음에 과잉 투약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네요. 순간적인 어떤 효과는 있지만 네, 이게 뭐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거나 그 말 그대로 진짜 막 갑자기 한 대 맞으면 1년 회춘, 2대 맞으면 2년 회춘 뭐 이런 차원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이제 뭐 성욕 감퇴라든지 아니면은 그 근력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있는 걸로 되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 맞았을 때 보충이 되면서 나오는 효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이라든지 지식, 환자의 그런 이 사람이 피로라든지 뭐 체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성욕이 감퇴하는 원인은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네. 사회적인 환경도 있을 거고 파트너와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배제한 채로 이래 호르몬 수치와 그다음에 그걸 투여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부 사람들에게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체 검사와 이제 검사실 검사를 또 다 종합을 해서 봐서 확실한 적응 대상이 될 때만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너무 과잉되게 시행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특이했던 것이요. 성장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건 성 호르몬이었고 네. 성장 호르몬인데 저는 이렇게 청소년기, 그러니까 성장기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처방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또 성장 호르몬을 가지고 또 회춘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광고를 하는데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사춘기 때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죽을 때까지도 사실 이게 양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감소하니까 그걸 또 청년 레벨로 보충을 해주면 노화가 다시 또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이라는데 90년대에 성장 호르몬 연구가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근육량이 좀 늘어나고 지방이 좀 줄어들고 심혈관계에 좀 보호 효과가 있더라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서 되게 연구도 많이 되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한 6개월 이상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논문들 근거하고 있는 건 한 6개월 정도 치료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단기적인 자료들밖에 없고요. 장기 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좀 담보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되면 사실 의학적인 치료는 급여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네.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로 시행되고 있다는 거는 효과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가 급여 인정을 받은 부분들은 이제 뭐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뭐 종양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받아서 그 호르몬이 안 나오는 사람, 선천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 그다음에 뭐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장이 좀 일부를 좀 많이 잘라낸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근소모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인정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비급여로 처방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좀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노화 막 젊어지고 막 얼굴이 팽팽해지고 막 힘이 막 솟아오르고 막 그 유지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 노화를 위해서 좋다고 광고하는 건 정말 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부작용에 대한 걸 또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호르몬이 몸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부종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근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에 그 인대가 좀 끼는 이런 거, 그다음에 피부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위험한 수 있는 부작용들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위험성이 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문제인 거는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완병변이라든지 아니면 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진행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 보고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그 기초 검사를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뭐 너는 뭐가 네네네 긁어서 하는 그 검사를 그 개인 병원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한 150만 원짜리 세트, 뭐 400만 원짜리 세트, 엄청 비싸군요. 네, 그거를 또 다 긁어봐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네. 그래서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암 공부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권장되거나 권고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건 거죠. 네. 이 부작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리고 또 주사가 너무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태반 주사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태반 주사는 네. 산부인과나 어디에 가면은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태반 주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태반은 사실 아시아권,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예전부터 왜 인태반 내지는 뭐 돼지태반 네네. 이렇게 해서 왜 그 바다다가 말려서 갈아 먹던 이런 이런 끔찍하긴 해요. 네네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찾아보다가 알았는데요. 네, 뭐 그런 개념에서 시작했겠죠. 근데 어쨌든 태반의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투여를 했을 때 뭔가 이런 활력이라든지 피로 감퇴, 그다음에 뭐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시행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시술인데요. 생각해보면은 태반이 이제 태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성분들이 뭐 단백질, 뭐 지방, 핵산, 아미노산, 뭐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물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복합 물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지 못했던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은 거는 갱년기 장애 및 간기능 개선에서는 허가를 받기는 했거든요. 네. 어쨌든 급여는 아니고요. 이것도. 급여는 아니나 네, 갱년기나 간기능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기는 했는데, 네, 뭐 되게 홍보하는 거 보면은 피부 개선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안전성 부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이게 간염이라든지 에이즈 같은 혈액 매개 질환을 가진 산모의 태반을 만약 이용했을 경우에는 질병이 옮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안전성 문제에도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태반 주사를 관리하는 일본 제품이 더 비용이 비싸고 선호를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 어쨌든 이거는 결국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게 워낙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가 그 기존에 나온 연구 논문들을 다 분석을 해서 뭐 사실 내가 10명한테 써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의 논문은 아무나 다 출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학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슷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같이 리뷰를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메타 분석을 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0년도에 무려 17,195편의 태반 주사 관련된 문헌을 검색을 해서 결론을 내린 바에 따르면은 피부 미용, 피로 개선, 암 치료, 관절염, 면역 기능 개선 등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네.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또 비슷한 결론이라서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작용을 보일 수 있으나 꼭 맞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효과가 미비할 수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험성이 굉장히 다분한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성호르몬 주사, 성장호르몬 주사, 태반 주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독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이게 왜냐하면 잠시 잠깐의 그 효과 때문에 비급여잖아요. 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중독에 걸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단기적인 효과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면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막 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 의원들에서 막 10번 맞으면은 얼마 싸게 해주는 패키지 이런 것도 되게 만들고 있고요. 달아놓고 맞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일수장 부수듯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이게 이 주사를 맞았는데 나는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럼 이 주사 맞아보세요. 다른 주사를 권해요. 이런 식으로 장애되기도 하고 또 이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럼 계속 맞으셔야 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예.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인 효과거든요. 결국에는 뭐 영양분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이런 부분들은 인체에서 다 배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길어봤자 뭐 1주, 2주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계속 맞게 되는 그런 의존하게 되는 중독이라기보다는요. 의존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다른 뭐 건강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들 흔히들 얘기 많이 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자신이 근로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수면을 더 늘리거나 그다음에 식습관을 개선하려거나 이런 노력보다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만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하는 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동안 젊음, 회춘 이것이 꼭 좋은 것 마냥 여기고 또 이것이 꼭 자기개발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잣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태반 주사, 성호르몬 주사 또 이외에도 뭐 신데렐라 주사, 배곡 주사 뭐 등등등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말 회춘을 위한 주사라기보다는
잠시 잠깐의 어떤 영양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효과만으로도 주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좀 더 잘 따져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제작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